자, 이번 시간은 문법 요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법 요소. 네. 자, 다양한 분야의 글과 담화 속에 나타난 문법 요소 및 어휘의 표현 효과를 이해해야 된다. 자, 그래서 문법 요소라는 것은 문장을 성립시키고 구성하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를 의미하죠. 그렇죠? 자, 두 번째, 글과 담화에 적절한 표현을 생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문법 요소라는 거예요. 자, 문법 요소는 뭐뭐 있어요? 높임, 시제, 피동, 파동. 자, 피동과 인용입니다. 물론 여기에 사동이 포함될 수도 있는데 안 들어갈 가능성도 있어요. 우리 교과서 과정에는 사동을 안 넣었는데 프린트에서는 사동을 또 넣어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것이 이제 문법 요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자, 문법 요소. 높임, 시제, 피동, 인용입니다. 아시겠죠? 빨리빨리 안 쓰면 금방 지우고 넘어갑니다. 높임, 시제, 피동, 인용이에요. 높임, 시제, 피동, 인용. 자, 여기 페이지 지금 했습니다. 높임, 시제, 피동, 인용 이랬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주문하신 음료 나오셨습니다. 이랬어요. 뭐가 잘못됐어? 음식에다가 높임 표현을 했어요. 그죠? 음료를 높였죠. 그지? 자, 그 다음에 그 일을 어제 혼자 하겠어. 이랬습니다. 자, 내일 혹은 어제라고 한다면 어제 혼자 했어로 가야 되죠. 과거 시제를 써야 됩니다. 자, 이 문은 열려지지가 않아 했습니다. 열려지지가 않아. 맞는 말 같은데. 자, 틀린 표현이죠. 열 더하기 리 더하기 어지가 사용된 무슨 표현이죠? 자, 이중 피동이 됩니다. 이중 피동은 틀린 것이다. 됐죠? 자, 그 다음 거 가보겠습니다. 형이 날씨가 덥다라고 말했다. 덥다라를 빼버려야 되죠. 왜냐면 형이 날씨가 더워라고 말했어요. 이건 맞는데 덥다라고 하면 이미 이 자체가 간접 인용문이에요. 남의 말을 따갖고 오는 것을 인용이라고 하죠. 그죠? 끌 인자라면 인력이 무슨 말이에요? 끄는 힘이죠. 그죠? 그래서 끌어다가 썼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자어로 이렇게 씁니다. 한자로 끌 인자에 사용할 용자를 이렇게 씁니다. 이게 인용이에요. 간접적으로 지금 썼기 때문에 라고는 직접 인용 조사예요. 간접 인용 조사는 고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덥다고 말했다 이렇게. 라고는 직접 인용 조사. 고는 간접 인용 조사. 중간고사 좀 쉽게 나왔기 때문에 기말고사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좀 꼼꼼하게 준비해야 돼요. 자, 근데 그렇게 얘기해놓고 뭐 그렇게 되게 어렵지 않게 되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번에 게 저번보다는 범위가 좀 더 어렵기 때문에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직접 인용조사, 간접 인용조사 다 썼죠? 자, 넘어갑니다.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자, 그래서 위에 보시면 아래 문장들은 왜 어색하게 느껴지느냐 했습니다. 문법 요소의 적절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죠? 다시 말해서 의도가 온전히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임, 시간, 피동, 인용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문법 요소는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의도를 온전히 전달하고 문장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네 가지 요소가 된다. 그렇죠? 자, 본격적으로 본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문법 요소의 이해와 활용입니다. 우리말의 문법 요소인 높임, 시간, 피동,
인용 표현을 여기 하고 있어요.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면 상황과 맥락에 맞게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할 수 있죠. 또 글이나 담화에 나타난 문법 요소는 상황과 맥락에 맞을 뿐 아니라 표현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왜? 이 표현 효과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느냐? 밑에 줄에 가면 필자나 화자의 태도나 인식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언어 생활할 때 문법 요소를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효과적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결국에는 효과적 의사소통 때문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문법 요소는 바로 말을 하거나 글을 쓰는 사람의 태도와 인식도 표현하는 효과가 생겨난다. 자, 어휘의 다양한 표현 효과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글이나 담화에 쓰인 다양한 어휘는 화제에 대한 필자 혹은 화자의 태도나 입장이 지금 담겨있죠. 그래서 비슷한 의미를 지닌 어휘라 하더라도 표현의 의도에 따라서, 그죠? 이 표현 의도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이 이루어진다. 학술적인 글, 담화 같은 데서는 논리나 사고의 전개 과정을 드러내기 위한 어휘들, 이런 어휘들입니다. 주로 사용합니다. 고유어, 한자, 외래어 등 다양한 어휘의 표현 효과도 있죠. 그래서 적절한 어휘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학술적 글이나 담화에서 사용하는 어휘들이 다음에 두 가지입니다. 전문어가 사용되죠. 전문적인 용어가 사용됩니다. 또 하나는 사고 도구어를 사용합니다. 우리 방금 여기 사용한다 같은 거 있죠. 파악하다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생성하다 이런 말들은 다 사고 도구어예요. 그래서 한자어로 이루어진 서술어들은 대부분 사고 도구어다. 분류한다, 성찰한다 이런 것들 있죠. 자, 그 다음에 전문어는 이런 거 있습니다. 교통사고 환자가 지금 이송되어서 왔는데 사고가 일어난 지 1시간 35분쯤 지나서 여러 가지 맥박이라든지 그다음에 동공의 반응이라든지 그다음에 출혈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심각해서 지금 매우 위중한 상태입니다. 라고 따라서 지금 생체 반응 검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너무 길죠. 그래서 TA로 이송된 환자로 1시간 35분 지났습니다. 바이탈 체크. 끝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능률을 높여주죠. 그렇죠? 네. TA, 트래픽 액시던트, 그거겠죠, 그죠? 네. 그래서 전문어와 사고도구. 그러다 보니까 의학 쪽에서는 너무 또 영어를 많이 사용해. 굳이 폐암 이거를 렁 캔서 이렇게 얘기할 필요 있나? 그리고 등 위쪽, 윗등이 조금 문제가 있다는데 upper back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선생님 실제로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네. 선생님 아버지 어머니가 두 분 다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암에 대해서 엄청 연구했습니다. 네. 특히 말기암 환자는 거의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암 안 걸려야겠구나. 이런 각오를 하고 열심히 건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술을 끊었어요. 네. 자, 노코멘트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넌 너무 민감한 정보를 너무 많이 물어봐. 너무 힘들어요. 자, 생각이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려면 문법 요소 잘 써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 위에. 상황에 맞는 문법 요소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화자가 어떤 상대나 대상의 높고 낮은 정도를 언어적으로 구별하여 표현하는 우리말의 문법 요소를 높임 표현이라고 하죠. 자, 한국어의 높임 이러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뭐 있죠? 자, 주체, 그 다음에 객체, 그리고 청자 높임법이라고 해서 상대, 이 세 가지입니다. 주체는 주어를 높이죠. 문장의 주어.
객체는 문장의 대상, 서술어의 대상을 높인다. 그래서 객체 높임은 목적어와 부사어 높임. 자, 상대 높임법은 청자 높임법이에요. 그래서 높임말, 반말 이런 것을 사용한다. 자, 높임 표현의 종류는 하여튼 이 세 가지를 떠올려야 되고 기말고사에서 만약에 좀 어려운 문제를 낸다면 이 세 개가 다 포함된 할아버지입니다. 자, 이런 거죠. 그러면 할아버지니까 청자 높임, 즉 상대 높임이죠. 상대 높임이 어떻게 실현됐죠? 습니다로 실현. 자, 아버지가 이랬죠. 그죠? 할머니께 드리겠다 이랬습니다. 그죠? 드리겠다. 자, 이랬을 때는 드리다를 사용했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객체 높임. 그리고 여기 이 했습니다는 선생님이 지금 압존법이라는 걸 사용해서 이 주체가 주어가 할아버지보다 낮아. 그래서 아버지를 낮췄는데 만약에 여기다가 하셨습니다 를 썼다면 시를 사용했죠. 따라서 주체 높임도 사용한 것이다. 그래서 문장 하나 안에 주체, 객체, 상대 높임법을 다 사용했어요. 자, 언제 왔어? 네. 자, 해볼게요. 당 떨어져가지고 너무 돌려서. 자, 이해하셨죠? 문장 하나 안에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거다. 요거를 우리가 이해했습니다. 다 쓰셨죠? 쓸 시간도 줬는데 지금 안 썼단 말인가? 거의 안 썼습니다. 상대 높임 말씀. 그래서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문장 안에 주어가 누군지, 그 다음에 맨 끝에 종결 어미를 통해서 높임말을 썼는지 반말을 썼는지, 그죠? 뭐 누구누구께 뭐 하겠다 했을 때 드리다, 모시다, 뵙다, 여쭙다 이런 말을 쓰면 결국 주체, 객체, 상대를 다 쓴 문장. 이걸 가지고 물어보는 살짝 꼬여있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이거잖아 찍었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에 함정이 하나 더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온다 라는 겁니다. 자, 밑에 보시면 주체 높임 가보겠습니다. 자, 국어 선생님께서 주신 행사 참가 신청서를 어디에 제출하지? 이랬습니다. 자, 여기서 사용된 것은 뭘 봐야 되죠? 바로 깨서입니다. 주격조사 깨서를 사용했죠. 그 다음에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했어요. 자, 그래서 국어 선생님을 높이는 형태다. 자, 두 번째 객체 높임 보겠습니다. 선생님께 드리다, 그죠? 그래서 부사격조사 깨. 그 다음에 드리다는 뭐냐면 바로 특수어휘입니다. 그래서 객체 높임에 사용되는 특수어휘는 이게 다예요. 드리다, 모시다, 뵈다, 여쭈다. 이 네 가지입니다. 이걸로 사용되는 거예요.
자, 상대 높임입니다. 왔습니다 했죠. 그래서 격식체 중에 하십시오체 해서 청자 높임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가 주체, 객체, 상대 높임법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주체, 객체, 상대. 너무 쉽죠? 그냥 이게 다예요. 다만 이제 주체 높임에 사용되는 그 특수 어휘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표로 또 따로 보겠습니다. 이거 이미 전에 한번 했어요. 5월 달에. 그죠? 네. 자, 그래서 표로 다시 이따가 보도록 할게요. 상대 높이와는 낮추어 말하는 건데, 낮추어 친구한테 승윤아, 신청서 제출하러 왔어. 혹은 승윤아, 나 신청서 제출하러 왔다. 이렇게 하면 낮춤 표현을 썼죠. 높임법을 쓴 게 된다. 높임법을 사용하여 아주 낮췄거나 두루 낮추었거나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낮추어 말한 건 반말 썼잖아. 반말을 썼다는 것도 높임법을 실현시킨 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뭔가 기억나는 게 있었군요. 그렇죠? 자, 상대 높임의 체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격식체로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헤라체가 있죠. 그 단계가 다 있단 말이야. 하십시오체가 아주 높임이에요. 하오체가 예사 높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시험 볼 때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하죠. 그죠? 예사 높임입니다. 골라라 이렇게 됐어요. 선생님 시대에는 골라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예 헤라체를 썼지. 학생인데 고르시오 너무 그죠? 그렇다고 학생들한테 다음 중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이거는 조금 너무 높인 거죠. 그죠? 거북한 부담스러운 얘기를. 자, 하계체입니다. 우리 외할머니가 아빠한테 말씀하실 때 우리 준석이의 아버님 같으면 심서방 이거 좀 들어보게. 자, 뭐죠? 하계체. 예사 낮춤이죠. 아주 낮추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준석이가 대학원 가가지고 뭐 연구할 때 교수님께서 심군, 심준석 이거 좀 해보게 이렇게 하면 아주 낮추진 않았다는 거죠. 존중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야 일로 와봐 너 이거 좀 해봐라 이런 교수도 많아요. 특히 대학원생 되면 요새 아주 그냥 거의 뭐 노예 수준이더만 보니까. 과거에도 그랬어요. 요즘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대학원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안 갔습니다. 뭐 굳이. 우리가 대학교 다녀보니까 되게 가성비 떨어져. 그래서 가기는 가야 돼. 왜냐면 뭘 내놓으라 하기 때문이에요. 너 어디 나왔어? 내놔봐. 이런 겁니다. 요즘은 서울 4년제 가면 서울대 간 거야 그냥. 네. 알았어. 자, 그 다음에 해요체입니다. 우리가 준석이 생파에 초대받아서 갔더니 준석이 어머니께서 나도 이제 경북고 학생이라고 치고 갔더니 많이들 먹어요. 이건 어때요? 해요체를 썼지. 친근한 말투로 두루 높여줬다는 거예요. 비격식체, 사적인 상황, 개인적 상황. 위에 격식체는 공적인 거예요. 그래서 높은 분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는데 대통령님 이거 좀 저희 가서 하시면 돼요. 어때요? 너무 격이 없지, 그지? 그죠? 네. 그래서 그 말을 그렇게 격이 없게 하면 되겠어요? 라고 뭐 지금 대통령은 뭐 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전임 대통령 같으면 이거 좀 하시면 돼요. 이랬다가는 난리 났겠죠, 그죠? 네. 자, 그래서 해요체 같은 경우는 친근한 말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죠? 해.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태용이가 이따가 엄마가 데리러 오시기로 했어. 근데 태용이가 엄마 전화했어. 엄마 어디쯤 왔니? 이렇게 하지 않지. 그지? 아빠한테 아침에 아버지가 늦게 일어나셨는데 아버지한테 아빠 왜 밥 먹어라. 이렇게 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아빠 밥 먹어. 엄마 어디쯤 왔어? 이렇게. 그지? 엄마 어디쯤 왔냐? 이렇게 하지 않죠. 그지? 아빠 밥 먹었냐? 이렇게 하지 않죠. 그죠? 자,
해라체를 쓰지 않고 해체. 아빠 밥 먹었어? 이렇게 가는 대용은 있잖아요. 거야. 대용은 격식체로 어떻게 뭐라고? 격식체로 어떻게 돼요? 어? 이게 격식 아니에요? 아니지, 비격식체지. 돼어요를 썼잖아. 격식체로 어떻게 바꾸냐고? 됩니다라고. 비읍니다. 아시겠어요? 굳이 CO가 안 들어가요. 어? CO 정도 안 따라요. 그치, 돼요잖아. 뭐가 되는 거지. 될까 요 어? 비격식 될까 요 아, 뭐라고? 될까 요 비격식체죠. 비격식. 요거는 무조건 비격식체. 이 요가 존칭 조사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거 어디가? 했을 때. 야, 이거 얼마야? 했을 때. 반말해? 이렇게 하면, 요? 이렇게 붙이잖아요. 네. 그치? 어디? 했더니, 반말? 요?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죠? 자, 비격식체로. 그럼 반말이 되게 중요해요. 안녕하십니까 이런 거. 하십시오체죠. 안녕하세요가 바로 비격식체죠. 친근한 말투. 알겠죠? 안녕하십니까? 이거는 거리감을 둔다. 심적 거리감을 둔다. 공식적인. 뉴스에서 거리감. 그러면 안녕하십니까를 예사 높임으로 하면 뭐죠? 안녕하시오. 이게 되는 거죠. 안녕하오. 이게 되는 거죠. 그죠? 그죠? 니하오. 비슷한데? 중국에서 자, 농담이에요. 네. 자, 알았어. 화를 내고 그래. 농담인 거 알잖아. 토종 한국인이라고? 확신할 수 있어? 토종이 뭔데? 아닌 것 같습니다. 응? 자, 한국은 단일 민족이 맞죠? 그죠? 틀렸습니다. 한국의 형질은 약 32가지 정도 됩니다. 32개. 예. 세 가지나. 응? 세 가지는 무슨 32개 정도 된다고 보통 봅니다. 유럽은 10,000개도 넘어요. 수천 개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 그거보다는 나은 거지. 우린 저 서역 지방, 아랍에서 들어온 그런 피하고 섞인 것도 있고, 뭐 일본하고 섞인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바로 옆에 있으니까. 일본 사람들의 대다수가 우리나라에서 건너간 거야, 어차피. 일본 말도 우리말에서 건너간 거야. 그래서 하고 싶습니다를 시따인 데스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뱅교 시따인 데스 이렇게 하면 공부하고 싶다 이 말 되게 비슷한 것 같아. 배우기가 쉽지만 타고 들면 들수록 너무 어려워요. 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식구들과 저녁을 먹었다. 먹었다. 자, 어떻게 썼죠? 드셨다 합니다. 이것은 들 더하기 시 더하기 엇 더하기 다예요. 들시었다. 이렇게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리을이 탈락되죠. 그리고 높임 선어말 어미가 붙는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자, 그 다음에 다는 뭐가 되죠? 종결 어미. 따라서 여기에 사용된 들다라는 것은 뭐냐 하죠? 들다는 먹다의 특수 어휘가 됩니다. 자, 종결 어미가 말 끝에 들어가는 어미예요. 그래서 말 어미라.
그렇죠? 그러면 어말 어미 앞에 먼저 들어오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선어말 어미. 앞선자를 쓴. 어말 어미 앞에 다른 게 두 개 들어왔죠. 어말 어미 앞에 먼저 온다. 선어말 어미. 예? 뭐라고? 옷도 선어말, 왜 어말 어미 앞에 들어왔죠. 예. 그죠? 그래서 두 개밖에 없어. 높임하고 시제. 여기 선어말 어미. 두 개밖에, 그쵸. 두 개밖에 없죠. 그래서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잔다 하면 자 더하기 니은 더하기 다. 먹는다 하면 먹 더하기 니은 더하기 다. 는 더하기 다. 이런 것도 다라고 하는 말의 끝에 오는 어미 앞에 먼저 들어오는. 이걸 선어말 어미라고. 이해하셨어요? 원래 들다야. 기본형이. 그래서 시를 붙인 거예요. 요거까지 따져서 내는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드시다라고 쓰면 틀리는 거, 뭐 이런 게 나온다. 들다에 시를 붙인 거. 우리 학교에서 그런 정도까지 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것도 어느 정도 수준을 봐가면서 우리가 하는 거죠. 그죠? 네. 민준이, 어떻게 생각해? 그런 거 낼 수도 있을까? 본인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네, 농담이었습니다. 자, 다음에 할아버지를 데리고 병원에 갔다. 모시다의 예산말이 뭐죠? 데리다예요. 데리고를 모시고 특수어입니다. 자, 객체 높임이죠. 요거는 주체 높임입니다. 자, 청자를 선생님으로 합니다. 나는 점심 먹었어. 선생님, 저는 점심을 먹었습니다. 했죠. 그죠? 먹었습니다. 상대 높임이죠. 당연히 격식체에 하십시오체를 쓴 겁니다. 만약에 비격식체에 해요체를 쓰면 선생님, 저는 점심을 먹었어요. 이렇게 가야죠. 요를 썼다. 이렇게. 이해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높임 다 봤습니다. 지워도 되겠죠? 그래서 주체, 객체, 상대가 이런 식으로 사용된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보자. 나는 책을 읽었다. 어머니께서 책을 읽으셨다. 시를 썼죠. 자, 동생이 일찍 잔다 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일찍 주무신다 했습니다. 이 경우는 잘 보세요. 주무시 더하기 니은 더하기 다예요. 그래서 특수어휘에 특수어휘 자체의 어간이 주무시입니다. 주무시입니다. 따라서 니은은 주무시인다.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가 됩니다. 다는 뭐죠? 어말 어미. 주무다라는 말이 없죠. 그죠? 계시다도 마찬가지예요. 계다란 말이 없죠. 그래서 계시까지. 어간이 주무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저 시는 높임 선어말 어미가 아니에요. 그냥 특수 어휘의 어간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해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친구에게 모르는 문제를 물어봤다. 선생님께 모르는 문제를 여쭈어 보았다. 여쭈다. 특수어휘를 사용했죠. 특수어휘 사용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얘는 주체, 특수어휘, 얘는 객체, 특수어휘를 사용했습니다. 상대에는 특수어휘가 없어요. 종결어미, 즉 어말 어미로 실현을 시키는 거죠. 낮춤말을 쓰거나 높임말을 쓰거나 이렇게 된다.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주무시 더하기 니은 더하기 다. 그 다음에 여쭈다 라는 게 나왔습니다. 자, 다음. 아쉽지만 이 행사는 벌써 마감되셨어요. 자, 높이지 않아도 되는 행사를 지금 높였죠? 잘못 표현했습니다. 자, 올바르게 고친 표현. 아쉽지만 이 행사는 벌써 마감되었어요. 자, 다음에 나옵니다. 간접 높임의 대상인 할머니의 다리를. 할머니께서는 아직 다리가 편찮으시다 라고 써야 되겠죠? 맞아요? 틀려요? 편찮으시다 틀립니다. 자, 아프시다로 가야 됩니다. 왜냐면 다리한테 특수 어휘를 쓰지 않아.
불가해요. 여기서 지금 높이는 건 다리란 말이에요. 다리. 따라서 C만 씁니다. 이와 같은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간접 높임이라고 합니다. 물론 높여야 하는 대상은 할머니죠. 근데 누구를 높였어? 할머니와 관련된 신체의 일부인 다리를 높인 것이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아직 다리가 아프시다. 자, 이것이 바로 간접 높임입니다. 이해했을까요? 간접 높임 이렇게 썼다. 이 차이를 잘 봐요. 행사는 마감되었어요. 즉 상대 높임만 쓰면 된다. 근데 시자 많이 쓰죠. 그죠? 이거 굉장히 많이 써. 심지어 객체 높임에 사용되는 이 특수어휘. 제게 그렇게 여쭤보시면 안 되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한테 여쭤봐? 내가 여쭤보는 거죠. 그렇게 쓰는 사람 너무 많아졌어요. 방금 하고 공감했다가 약 0.5초 만에 졸았습니다. 와, 저 빛의 속도야.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에어컨 살짝만 늘려. 상당히 놀랍네요. 더 내려달라고? 온도를? 보면 지금 열나는 것 같아. 몸에 열이 나면 꺼야 되지 않을까? 더워서. 네? 더워서 열이 난다고? 네. 자, 이해하셨죠? 다음 보겠습니다. 진호야, 선생님께서 너 오시래 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죠? 오. 자, 뭐라고 하셨어? 오라고 하셔옵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문장에 이게 중요해요. 문장의 주어가 누구죠? 쌤이죠. 따라서 어때? 하시다라고 쓰죠. 자, 그러면 오다의 주체는 누굴까요? 너. 지금. 진호가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오라고 옵니다. 진호가 주체인 것은 낮춤을 쓰고 그 다음에 한다, 말을 한다는 것의 주체인 선생님은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오라고 하셔, 오라셔로 고칠 수 있어요. 요거 틀리게 쓴 사람 굉장히 많죠. 그죠? 진호가 그러면 객체이자 상대인 건가? 어? 객체이자 상대인 건가? 진호는 상대죠. 선생님께서 너를 객체이긴 하지만 그렇지 높임의 대상이 아니니까 객체죠 당연히. 선생님께서 너를 오라고 하셨어. 이렇게 하니까 객체는 맞아요. 네. 그러나 어쨌든 오다의 주체를 먼저 봐야 된다. 네. 뭐? 높임말이 실어진 거예요? 어? 진호한테도 높임말이 된 거예요? 진호한테 높임말을 실현했으니까 잘못한 거죠. 밑에 이걸로 해야 되는 거죠. 오라고 하셔로서. 진호를 오라고 이렇게 부르면 그럼 그게 자기를 선생님이 진호를 오라고 했잖아. 진호는 그냥 오는 거지. 진호는 높임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선생님과 진호를 비교했을 때. 그죠? 선생님한테 진호는 낮춤의 대상 아니야. 그치? 진호 좀 오라고 해라. 이거지? 야, 진호야, 선생님께서 너 오시래. 굉장히, 그래서 우리 이런 말 있어요. 다들 회의에 참석하시랍니다. 잘못 쓰죠? 진짜 수천 번 들어봤어요. 다들 이거 하시랍니다. 어때요? 그죠? 하라십니다. 이거죠. 하라고 하신 거죠. 위에서 뭐 하라고 명령한 사람이 더 높잖아. 오늘 오후 4시까지 제출하라십니다. 이게 맞죠? 네, 하시랍니다.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아주 잘못 쓰고 있는 것이죠. 자, 한국말이 이만큼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높임 왜 이렇게 많이 하지? 지수야, 내일 발표 준비는 잘 되어 가니? 했더니, 응, 떨리지만 열심히 하려고 해. 자, 그러고 나서 지수가 얘기하죠. 안녕하십니까. 제가 발표할 주제는 우주의 탄생 과정입니다. 자, 친구하고 대화할 때는 사적인 상황이죠. 따라서 어떻게 썼죠? 반말을 했지, 서로. 그렇죠? 자, 여기에서의 지수의 얼굴은 이상하다 했는데 지수 되게 예쁘게 생겼네요. 그죠? 자, 깜짝 놀랐습니다. 지수가 다음날 발표를 하느라고 이렇게 예쁘게 꾸미고 왔나 봐요. 자, 어쨌든
뭐 지수, 그 내용이고, 무슨 내용. 자, 지수가 상황에 따라 높임 표현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아시겠죠? 선생님이 따로 우리가 얘기할 때는, 야, 심준석, 이 그냥 조카 크레파스 18세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조카 크레파스가 18세기라고. 뭐지? 나한테 지금 욕한 것 같은데? 우리 조카. 자, 그런데 선생님이 수업이 딱 시작되면 어떻게 하죠? 높임말을 쓰죠. 그죠? 왜냐? 다수, 대중을 향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존댓말을 써야 됩니다. 반말로 하는 사람도 많아요, 강의. 근데 선생님은 반말로 못하겠어. 자, 그 다음에 이거 뭐지? 이거 맞지? 응. 뭐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신 분도 많은데 선생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격조와 품격이 있는 사람이니까. 대헷. 자, 그래서 친구와 대화할 때 혹은 1대1로 대화할 때는 당연히 막 이렇게 손도 이렇게 올라가고 막 침도 뱉고 막 이렇게 바로 막 니킥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일단 수업에 딱 들어오면 바로 싹 감추고 위선적인 태도로 이렇게 존댓말로. 그죠? 이 고아 여러분들 뭐 이러면서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상황일 때는 격식체를 쓴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높임 표현에 효가 할머니와 할아버지께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자, 그래서 안녕하세요, 제호예요, 지내셨어요, 계시지요, 있어요, 깨서 되었어요, 뵈러 모시고. 자, 높임 표현을 사용한 것은 왜 높임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한국은 이게 굉장히 문제야, 사실은. 영어는 사실 높임말 반말의 구분이 명확해, 거기도. 그렇긴 하지만 사실 그걸 안 썼다고 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는 되지는 않는데 우리는 높임말 반말이 너무 명확하게 정해져 있죠. 자, 뭐 때문이지? 공손함. 그래서 한국 사람들 무시하는 거 되게 싫어하죠. 그치? 무시당하면 막 열폭하는 거. 무시 좀 할 수도 있고 무시 좀 당할 수도 있죠. 그치? 그 사람이 뭐 날 무시한다고 해서 뭐 내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언어 생활에서 이미 그런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 선생님 볼 때. 이 높임말이 너무 발달했습니다. 이게 문제야. 자, 시간 가보겠습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언어 표현을 가리켜 시간 표현이라고 하죠. 자, 이것을 시제라고 합니다.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이 발화, 말을 하는 시간보다 앞설 때를 가리켜서 과거. 사건과 발화가 일치하는 시간을 현재. 그죠? 사건 시가 발화 시보다 뒤에 오는 거. 발화 시가 먼저 오는 것을 미래. 이렇게 갑니다. 자, 요거까지가 이제 시제예요. 시제 뭐 쉽습니다. 동작 상 보겠습니다. 동작이 일어나는 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습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동작이 일어나는 모습은 첫 번째 완결, 두 번째 진행입니다. 따라서 한국어에 완료 시제가 없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완료 시제 있어요. 다만 뭉뚱그려져 있기 때문에 완료 시제가 굉장히 애매하죠. 일본어는 심지어 미래 시제도 없습니다. 뭐뭐 할 거예요. 이게 현재 시제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문장 안에서 파악해야 돼. 그러니까 일본어는 굉장히 애매해요. 일본인들도 그 말 때문에 일본인들의 그 표현도 상당히 애매하죠.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할게요. 이것도 아시다까라 하지마리마스 이렇게 하면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이걸 스타트 시마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내일부터 스타트 하겠어요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가 할 거예요잖아. 그지? 그죠? 그래서 지금 출발합니다. 똑같아요. 이마 스타트 시마스. 근데 아시다까라 스타트 시마스. 그러니까 그 말 안에서 내일 출발합니다. 이런 말도 되지만 출발할 것입니다. 이렇게 파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뭉뚱그려져 있고 일본어 자체는 알아듣기 자기네들끼리도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했을까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여럿이 어울리면 뭔가 문제가 생길 일이 높아서 개인주의적으로 바뀐 거야. 그 사회가. 언어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겁니다. 됐을까요?
자, 한국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도 말이 굉장히 애매하고 복잡해.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도 매우 복잡하죠.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머리가 뛰어나. 그래서 백인들보다 이 동양인들, 그 중에서도 한중일 삼국이 굉장히 우수한 인종들이죠. 자, 그래서 진행상과 완료상입니다.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을 진행상, 이미 끝난 것을 완료상 이랬습니다. 자, 과거 시제 보겠습니다. 어제 영화관에 다죠. 그죠? 지금 영화관에 간다. 니은, 다입니다. 그죠? 내일 영화관에 가겠다. 다예요. 자, 얘네들을 전부 뭐라고 하죠? 선, 말, 미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at은 뭐냐? 과거 시제. 니은은 뭐냐? 현재 시제. get은 뭐냐? 미래 시제. 선, 말, 미가 됩니다.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네, 선, 말, 미입니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그 교육과정에서 하는 이 국어가 여러분 대학교 가는데 내신 전체에서 한 40% 이렇게 차지한다. 아시겠죠? 30-40% 차지합니다.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아주 중요해요. 반 이상 차지하지. 사실 국어로만 치면 고1 때 꽤 굉장히 많이 반영된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2학년 때도 공통 과목이 있어요. 1학기 때 문학, 2학기 때 화법과 언어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화법과 언어에서 문법이 또 나와요. 자, 다음 이전의 학년까지는 그게 지금 올해 고3까지는 그게 없었어. 올해 고2부터 그게 있습니다. 왜 그렇게 바꾸는지 맨날 국어만 맨날 그냥 드립다 바꾸는 거. 국어 학원을 죽이고 싶어서 그냥 안달이 난 거 같아요. 갑자기 화가 막 엄청 막 뻗치네요. 자, 과거 시제 보세요. 지난주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다. 과거죠? 지금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다. 현재죠? 내일 도서관에서 책을 읽겠다. 혹은 읽을 것, 을 것, 리을 것 요것이 나온다. 아시겠죠? 그래서 읽다를 가지고 다양하게 쓸 수 있다. 형태소 분석이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형태소 분석 잘 하셔야 돼요. 뭔 소리인지 알겠죠? 자, 시제와 동작상을 보겠습니다. 지금 비가 내리고 있다. 현재 시제죠. 그러면서 진행상입니다. 왜 진행상일까? 있다가 중요하죠. 자, 이것을 뭐라고 하죠? 보조용언. 진행상을 나타내. 그렇죠? 이미 다른 친구들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있다. 마찬가지죠? 근데 있다는 완료상이에요. 지금 학생들이 강의실에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하죠. 앉아 있습니다. 무슨 온지 한 2시간 됐는데 뭐 2시간 동안 우리가 계속 이렇게 앉고 있어요? 아니죠, 그죠? 네. 허리 이렇게 펴지면 좋은데, 시원하다. 네. 자, 뭐죠? 아까 2시간 전에 착석해서 현재까지 앉아있는 완료된 상태죠. 그죠? 그러면서 있었다 했으니까 과거 시제인데 이거를 진행상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이 머릿속에 딱 떠오를 겁니다. 문장 속에서 파악하는 거죠. 문장을 잘 파악해봐. 그러니까 문장이라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파악해야지 그것만 딱 보고 찍으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암기만 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해를 좀 해보라. 상이 중요하죠. 그래서 동작이 일어나는 모습, 진행되고 있느냐, 완료되고 된 거냐. 이 얘기입니다. 됐죠?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인구구조의 변화에 관한 글이다. 적절한 시간 표현을 사용해보자. 자, 여기서 보면 지난해입니다. 지난해 발생했다죠. 그죠? 하 더하기 아시
발생 더하기 하 더하기 앗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유럽에서는 100여 년에 걸쳐서 진행된 했습니다. 된 이렇게 나왔다. 그죠? 진행된 이게 뭘까요? 진행된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음이에요. 왜 관형사형 어음이냐면 인구 구조의 변화를 꾸미고 있기 때문에. 뒤에 오는 명사, 체언을 꾸미죠. 그래서 뒤에 오는 체언을 수식한다는 점에서 결국 관형사형 어미라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다음에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는 것, 뭐뭐 하고 있은 진행상입니다. 그 다음에 잇 하면 무조건 완료상이에요. 아시겠죠?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과거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어났다. 이건 그냥 과거죠. 늘어난 했습니다. 나 뒤에 니은이 붙었죠. 과거 시제 관형사형 어미입니다. 똑같아요. 자, 이 늘어난 인구, 과거 시제 관형사형 어미. 경제활동에 투입되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역시 과거죠. 그죠? 과거랑. 하지만 현재는 저출생,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나왔죠? 진행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자리와 소비의 감소로 이어질 했습니다.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입니다. 왜 관형사형 어미냐? 뒤에 오는 것을, 체언을 수식하기 때문에. 리을이야. 그래서 미래 시제는 무조건 리을, 을 같은 게. 나 내일 거기 가서 밥 먹을 것이다. 먹을 거야. 그죠? 을. 그죠? 혹은 나 모레 갈 거야. 갈, 리을, 을. 그러면 갈 거야. 내일 모레 타고 갈 차야 했을 때 타고 갈 자동차 꿈이죠. 관형사형 어미라고. 전미사가 아니에요. 어미가 붙었다는 것은 여전히 동사나 형용사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어미. 어미가 무슨 말이죠? 용언의 뒤에서 활용되는 말이죠. 그죠? 활용되는 부분. 그래서 어미라고 합니다. 어미. 알겠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됐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시제를 쭉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에 볼게요. 그 밑에 보겠습니다. 우리 반이 분명히 우승한다. 이렇게 했죠. 자, 이것은 시제를 통해서 태도를 드러냅니다.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확신하는 태도예요. 그래서 우승하 더하기 니은 다예요. 그죠? 우승 더하기 하 더하기 니은 더하기 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를 사용했지만 시제가 일치하지 않죠. 그죠? 시제 표현과 실제 시제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죠. 가까운 미래, 왕래, 발착 동사에서는 현재 시제를 쓰죠. 그죠? 그래서 뭐 크리스마스가 오고 있어. Christmas is coming 이렇게 하잖아. 그지? 뭐 한 보름, 한 달 남았는데 크리스마스가 오고 있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시제로 표현하지만 결국 미래를 나타낸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get 보겠습니다.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지? 추측이. 나도 최선을 다하겠어? 의지입니다. 특히 1인칭일 때 get은 거의 상당수가 의지를 나타내요. 자, 볼까요? 오늘 밤 12시까지 숙제를 끝마치겠습니다. 자, 요거는 미래 시제일까? 아니면 의지일까요? 밤 12시까지 숙제를 끝마치겠습니다. 의지를 나타내는 거죠. 12시가 못 끝낼 수 있지. 자, 내일 오후 3시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추측일까요? 아니면 의지일까요? 아니면 미래일까요?
미래죠. 그죠? 왜냐면 내일 오후 3시부터 일어날 일에 대한 진술이야. 안 일어난다면 이제 기상청이 구라청 되는 거죠. 그죠? 왜냐면 지금 이렇게 기후가 막 급속도로 막 바뀌는 이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기상청 슈퍼컴퓨터로도 그걸 확인을 잘 못해요. 아시겠죠? 그걸 추측이라고 하면 안 돼요. 내일 오후 3시에 제가 방문 드리겠습니다. 의지일까요? 미래일까요? 미래입니다. 내일 오후 3시에 내가 너 방문할 거야. 1인칭이라고 해서 무조건 의지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내일 있을 일정에 대한 진술이야. 아시겠죠? 진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후 3시까지 방문 드리겠습니다 하면 그때 올 거란 얘기예요. 의지가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하는 수행해야 하는 과업 같은 것들 있지. 마감 이런 거 얘기할 때 보통 의지야. 나 오늘 10시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할 거야. 공부하겠어. 의지죠. 그치? 그때까지 안 할 수도 있어. 내일 오후 3시까지 방문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내일 오후 3시에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뭐가 틀어진 거지. 아시겠어요? 요 차이가 있다. 이해됐을까? 개시 그래서 이게 아주 요물이에요. 아주 나쁜 녀석입니다. 자, get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네? 의지면 현재예요. 그치. 의지는 현재 의지. 미래 시제를 아주 중요한 얘기 했어요. 오늘 밤 12시까지 숙제를 끝마치겠습니다 하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의지를 얘기해요. 따라서 현재 시제예요. 이런 걸 물어보는 학생은 지난 한 17년간 최초였습니다. 내가 다 일러줘야 되는데 처음 얘기했어. 기억을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어쨌든 처음이라고 합시다. 그냥. 자, 다음 피동 보겠습니다. 아까 피동 선생님 설명했죠? 자, 주어 경찰이 사건 용의자를 잡았다 이랬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앞에 적혀있죠? 능동이라고 하죠. 그죠? 자, 그러면 사건 용의자가 능동문의 목적어가 피동문의 주어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의 뭘로 바뀌죠? 부사어로 바뀌는구나를 알 수 있죠. 그러고 나서 능동문의 이 서술어가 뭘로 가죠? 피동문의 피동사로 갑니다. 따라서 능동사와 피동사로 바뀌어요. 능동사가 피동사로 바뀌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러면 잡혔다를 볼까요? 잡혔다는 피동 전미사가 붙었습니다. 전미사가 붙었죠. 따라서 이 피동사는 기본적으로 파생어가 되는 것이다. 잡다라는 말에서 파생되어 갈라져 나간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잡히었다. 그래서 히엇 같은 것은 뭐죠? 이중모음으로 이렇게 축약이 된 거죠. 모음 축약. 말이 잘 기억이 안 나. 자, 그래서 전미사 이히리기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써드린 거 다시 보이다. 그죠? 그 다음에 잡히다. 그 다음에 듣다가 아니라 뭐 들리다. 그죠? 그죠? 쫓기다. 그 다음에 되다, 시작되다. 이런 것들이 전미사 5개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매료당하다. 그래서 실제로는 한 6개입니다. 이히, 리, 기, 되다도 있고 당하다도 있어요. 전미사야, 얘네들은 다. 매료, 어디에 우리가 이렇게 확 홀리는 거 있죠? 매료라고 하는 이 체언을 당하다 붙여가지고 피동사로 바꾼 거죠. 따라서 전미사예요. 여기 있는 것들이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전미사가 됩니다. 피동 전미사 이렇게 됩니다.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피동 전미사. 부사어. 문장의 어떤 그 행위의 대상이 되는 존재. 행위의 대상인데 행위 어떤 수여라든지 아니면 영향을 끼치는 어떤 대상. 그래서 서술어의 직접적인 그 대상이 되면 보통 목적어가 되죠. 빵을 먹었다. 그죠?
간접적인 목적어, 영어의 간접 목적어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I gave him a watch 하면 그에게 그 시계를 하나 주었다 이게 되죠. 근데 I gave a watch to him 하면 부사 구가 되는 거죠. 영어에서. 그렇죠? 네. 그래서 I gave a watch to him 했을 때 to him은 그냥 빼도 되죠. I gave a watch. 뭐 삼형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말은 부사어가 바로 그 수여라든지 아니면 뭔가 기여하는 거, 영향을 끼치는 대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대상입니다. 대상. 부사어예요. 그래서 에게 이런 것을 부사어라고 하죠. 깨 이런 거 있죠? 에게, 깨 이렇게 됩니다. 경찰에게 그래서 나 어젯밤에 모기한테 물렸잖아. 한테 이런 것들이 전부 부사어가 돼요. 그치? 모기가 나 물었어. 능동문이죠? 그럼 모기를 그 초점을 뒀지. 나 모기한테 물렸잖아. 그러면 내가 초점을 두고 모기한테 물린 것을 강조하죠. 그죠? 그래서 객관적 사실을 좀 더 강조할 때 피동문을 씁니다. 자, 그래서 피동 표현에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대로입니다. 이 피동 표현은 사건 용의자가 잡혔다라고 하기 때문에 진술의 객관성을 높이는 거예요. 경찰이 용의자를 잡았습니다. 이러면 경찰의 행위 자체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건 용의자가 어젯밤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 많이 하죠. 그래서 영어의 수동태가 그렇게 많은 이유가 뭐냐면 바로 객관성을 높이는 문장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얘기예요. 됐어요? 온도 낮춰졌는데 왜 계속 막 졸고 있지? 어젯밤에 뭐 했어? 예, 쇼츠 졸라 봤지. 어? 12시에 잤다고? 근데 왜? 새벽에 막 깼나? 어? 더위를 먹었다고? 오, 와우. 잘했어요. 뭘 잘해.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보통 모기가 형을 물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죠? 형이 모기한테 물렸어.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 다음에 새로운 유물을 발굴했다라고 잘 얘기 안 해요. 뭐죠? 새로운 유물이 발굴되었다라고 얘기를 잘해요. 그죠? 동생이 꽃병을 깼어.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꽃병이 깨졌어. 누가 깼는데 동생이 깼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저 꽃병 깨졌다. 뭐가 깨졌다. 우리 이런 얘기 잘하죠. 왜냐하면 객관성이 높아집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중피동 보겠습니다. 내 교과서가 너의 교과서와 바뀌어졌다 했습니다. 자, 이것은 바꾸 더하기 이 더하기 어지 더하기 더하기 다가 되죠. 자, 그러니까 이 이가 피동 전미사예요. 그죠? 어지가 뭐죠? 피동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 용언입니다. 따라서 얘는 틀린 것이죠. 바뀌어졌다. 굉장히 많이 쓴 거죠. 이중피동 문법적으로 틀렸습니다. 많이 쓴다고 해서 이걸 허용해 줄 수 없는 게 그거예요. 짜장면 허용했죠. 김밥 허용했어요. 매우다가 아니라 메꾸다 허용해 줬어. 그건 문법 자체 크게 막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중피동 잊혀졌다는 여전히 틀린 거예요. 바뀌어졌다 무조건 틀린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걸 그냥 허용해 주면 앞으로 문법 체계 자체가 다 뒤흔들리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파손되어진. 우리 특히 되어진 엄청 많이 쓰죠. 그죠? 되어진, 되어졌다. 되다 자체가 이미 피동이에요. 따라서 되어지다라는 말은 쓰면 안 됩니다. 이미 파손된 제품은 교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 풋고추를 고추장에다 막 찍어 먹는 그런 민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확실한 걸 좋아하나 봐. 그래서 이중피동 표현을 많이 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자, 해수욕장에 이른 물놀이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거꾸로 치는 파도인 이안류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먼 바다로 휩쓸려 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렇게 했죠. 그죠? 행위의 주체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맞는 거죠. 그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객관성을 높인다.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런 표현도 쓰긴 하는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요구됩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객관적인 느낌을 줍니다. 자, 기자가 얘기하죠. 어린이 5명이 갑작스러운 이한류에 휩쓸려 순식간에 바깥쪽으로 떠밀린 겁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한류보다는 어린이 5명에 초점을 두는 표현. 주체가 뚜렷하지 않을 때는 누구나 다 각별히 주의해야 돼. 그렇죠? 여기는 이한류가 아이들을 떠밀었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애들이 떠밀렸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됐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말에서 왜 피동 표현을 사용하느냐? 그죠? 방금 선생님이 말씀드린 그대로 각별히 주의해야 된다는 객관적 정보 전달. 그 다음에 어린이들한테 초점을 맞춰서 정보를 전달하려고 했다. 자, 이중 피동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는가? 불필요한 피동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는가? 뭐 이런 겁니다. 자, 다음 가보겠습니다. 직접 인용, 간접 인용은 매우 쉬워요. 자, 내가 먼저 발표를 할게 했습니다. 자, 할게. 여기에서 직접 인용으로 바꾸니까 내가 먼저 발표를 할게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걸 뭐라고 하죠? 직접 인용 조사라고. 인용격 조사. 직접 인용 조사예요. 따옴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 이것을 간접 인용으로 하면 승아는 자, 직접 인용할 때 내가라는 걸 그대로 썼지. 그런데 대명사를 바꿔줘야 되죠. 자, 이 자신을 뭐라고 하죠? 3인칭 자, 재귀칭이라고. 높임은 당신이에요. 할아버지께서는 당신이 먼저 발표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이런 식으로 독할 수 있다. 할아버지께서는 내가 먼저 발표를 할게 라고 말씀하셨다. 이거는 이제 직접 인용이 되죠. 만약 그걸 간접 인용, 할아버지께서는 당신께서 먼저 발표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이런 식으로 써야 됩니다. 재귀칭을 그렇게 써야 돼요. 알죠? 3인칭 재귀칭. 높임은 당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신이 참 까다로워요. 그냥 사람들끼리 당신이 말이야 이랬을 때 당신 뭐 당신 이러면서 이제 싸우죠. 그렇죠? 네. 한국어와 그래서 이 말이 주는 이 어감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래서 여기 정도까지 하시고 높임, 시제, 피동, 인용을 다 봤습니다. 됐죠? 뒤에 효과적인 어휘, 요거는 다음 주에 와서 우리가 하고 요것과 관련된 문제를 좀 풀어보시겠습니다. 자, 강의실을 조금 이동하셔서 좀 풀어볼게요. 그렇죠? 선생님이 지정해드리는 거 번호까지 풀어보세요. 자, 제했습니다.